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조금만 참아 자기야. 늙은이 퇴직금 입금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2배로 즐기게 해줄게. 스마트폰 액정 위로 떠오른 그 문장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진혁의 망막을 뚫고 들어와 뇌리에 박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거실의 공기는 평온했다. 주방에서는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가 들려왔고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거실 통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평화였다. 방금 전까지 진혁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성공한 인생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자 메시지 한 줄이 35년이라는 세월을 단숨에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렸다. 시간을 6시간 전으로 되돌려보자. 서울 중구 태평로 태영건설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임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박진혁 전무의 손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감사패가 들려 있었다. 박진혁 전무님 35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신 그 열정은 우리 태영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사장의 축사에 진혁은 묵직한 감동을 느꼈다. 흙먼지 날리는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모래밥을 먹으며 보낸 20대, IMF 시절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버틴 30대와 40대, 그리고 마침내 임원이라는 별을 달고 회사의 중심에 섰던 50대,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생했다, 박진혁. 이제는 쉬어도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전쟁 같은 비즈니스 정글을 떠나 안락한 가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내 최미란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소홀했던 남편 노릇도 제대로 해볼 생각이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산, 그리고 스톡 옵션까지 합치면 남은 인생을 황제처럼 누리지는 못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액수였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길 후배들이 건넨 꽃다발 향기가 짙었다. 운전기사가 딸린 법인 차량 대신 오늘부터는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올라타며 진혁은 묘한 해방감과 함께 찾아오는 쓸쓸함을 느꼈다. 집으로 향하는 강변북로 위. 한강의 물결이 붉은 노을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조수석에 놓인 꽃다발을 힐끔 바라보았다. 아내 미란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색감이었다. 여보, 나왔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서자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어머, 당신 왔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죠? 아내 미란이 주방에서 달려나와 그의 양복 상의를 받아들었다. 6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된 피부, 집안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아내였다. 진혁이 건설 현장에서 거친 사내들과 뒹구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집안을 우아하게 가꿔 왔다. 그것이 진혁의 자랑이었다. 당신 오늘 마지막 출근이라고 해서 내가 신경 좀 썼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저기 와인도 한 병 따놨어요.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진혁은 넥타이를 풀고 식탁에 앉았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출근할 걱정 없이 먹는 저녁이었다. 고맙군.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진혁의 투박한 진심에 미라는 수줍게 웃으며 잔에 와인을 따랐다. 별 말씀을요. 다 당신이 밖에서 고생한 덕분인걸요.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그래, 이제 당신이랑 여행도 좀 다니고 골프도 같이 치러 다니지. 화기애애한 식사 시간이 이어졌다. 미라는 쉴 새 없이 아이들 소식과 문화센터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진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평온함을 음미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일 좀 깎아올게요. 잠깐만 앉아 있어요. 미란이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사라졌다. 진혁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른한 포만감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소파 쿠션 사이에 끼워져 있던 미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진혁은 남의 사생활, 그것이 설령 아내의 것이라 할지라도 엿보는 취미 따위는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잔인하게도 그 순간 진혁의 시선을 휴대폰 화면으로 이끌었다. 화면이 밝아지며 카카오톡 미리 보기 팝업이 떴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충격적이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조금만 참아 자기야. 늙은이 퇴직금 입금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2배로 즐기게 해줄게. 진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늙은이? 퇴직금? 우리? 숨이 턱 막혔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기분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못 본 것인가? 스팸 문자인가? 하지만 직감이라는 놈이 맹렬하게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무너질 조짐을 보이는 옹벽을 볼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 그것은 공포였고 동시에 확신이었다. 진혁은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휴대폰을 쿠션 옆으로 살짝 밀어두었다. 잠시 후 미란이 깎은 배와 포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뉴스에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나왔어요? 미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천사처럼 보였던 그 미소가 이제는 기괴한 가면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그냥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네. 진혁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35년간 비즈니스판에서 갈고 닦은 포커페이스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속에서는 용암이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는 무미건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피곤할 만하죠. 오늘은 일찍 씻고 주무세요. 내가 침대에 온수 매트 켜둘게요. 미라는 상냥하게 말하며 소파 옆에 둔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화면을 확인하는 찰나 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미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입꼬리가 살짝 실룩거리는가 싶더니 그녀는 급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누구한테 온 연락이야? 진혁이 툭 하고 던지듯 물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네? 아니에요. 김장 김치 공구한다는 스팸 문자예요. 요즘은 별별 문자가 다 온다니까. 거짓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뱉어내는 저 자연스러운 거짓말. 진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스팸 문자라면 그냥 지우거나 무시하면 될 것을 그녀는 왜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을까? 그리고 그 미세한 당황스러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래, 귀찮게 하는군.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마주보고 앉아있다가는 소리를 지르거나 식탁을 엎어버릴 것만 같았다. 먼저 들어가겠어. 당신도 쉬어. 침실로 들어온 진혁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늙은이 퇴직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살을 파고들었다. 내가 35년을 바쳐 일군 그 돈을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 그것도 내 아내와 작당한 놈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이것은 약탈이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강도질이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대신 차가운 이성을 깨우기 시작했다. 그는 엔지니어 출신이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설계를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날뛰어서는 건물이 무너질 뿐이다. 확인해야 한다. 오해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 그날 밤 진혁은 잠들지 못했다. 옆자리에 누운 아내가 새근거리며 잠든 소리를 들으며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35년을 함께 산 여자의 숨소리가 마치 낯선 타인의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났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출근할 회사는 없었지만 그는 마치 출근하는 사람처럼 면도를 하고 옷을 갖춰 입었다. 어머, 당신 어디 가요? 오늘부터 쉰다면서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난 미란이 놀란 듯 물었다. 아, 회사에 정리할 서류가 좀 남아서. 그리고 후배 녀석들이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부르네. 그래요? 그럼 다녀와요.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죠? 글쎄, 늦을 수도 있어. 기다리지 마. 진혁은 현관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나야. 자네 예전에 말했던 그 사람 찾는 일 잘한다는 친구 연락처 좀 줄 수 있나? 아니, 별일 아닐세. 그냥 사람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래. 그는 태영건설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흥신소, 아니 사설 탐정의 연락처를 물었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지하 주차장을 울렸다. 진혁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은퇴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입찰 경쟁에서 경쟁사를 짓밟고 수주를 따내던 독사라 불리던 박진혁 전무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내 돈, 내 인생. 단 한 푼도, 단 1초도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는 핸들을 꺾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었다. 강남구 논현동 뒷골목에 위치한 간판도 없는 낡은 사무실이었다.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뒷골목의 풍경은 대로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낮에도 그늘이 드리워진 좁은 골목에는 전날 밤 취객들이 개워낸 토사물의 흔적과 눅눅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배어 있었다. 박진혁은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유료 주차장에 세워두고 낡은 4층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간판도 없었다. 2층 창문에 붙은 기획 심부름이라는 빛바랜 시트지 글씨만이 이곳의 정체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썼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태영건설 박진혁 전무가 이런 뒷골목을 배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녹슨 철계단을 올라 철문을 열자 매캐한 담배 연기가 그를 맞이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은 어수선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와 서류 뭉치가 뒤섞여 있었고 벽면에는 서울 시내 지도와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남자가 몸을 일으켰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체구에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강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앉으시죠.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믹스밖에 없는데. 됐습니다. 본론만 이야기하죠. 진혁은 소파의 얼룩을 피해 조심스럽게 앉았다. 강 실장은 진혁의 태도에서 그가 평생 남에게 지시만 내리던 위치에 있던 사람임을 단박에 알아챘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진 불안감도 읽어냈다. 사람을 찾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뒷조사겠죠? 사모님입니까? 강 실장이 담배를 피워 물며 건조하게 물었다. 진혁은 대답 대신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아내 최미란의 사진과 차량 번호, 그리고 그녀가 자주 가는 모임 장소들이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제 아내입니다. 단순히 의심 단계가 아닙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화 녹음까지. 강 실장은 봉투를 열어 사진을 훑어보았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최미란의 모습. 강 실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고상해 보이시네요. 이런 분들이 한번 엇나가면 더 무섭죠. 그런데 사장님,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24시간 밀착 감시에 도청 장비까지 쓰려면 리스크 수당도 붙고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내 인생을 걸고 있는 문제라는 것만 알아두시오.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강 실장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돈 냄새, 그리고 도끼.
이 의뢰인은 진짜였다. 알겠습니다. 2주. 딱 2주만 주십시오. 사모님의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보고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팀 붙입니다. 착수금을 입금하고 사무실을 나오는 길, 진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정을 제 손으로 해부하기 위해 칼을 든 셈이었다. 그날 저녁 진혁은 다시 도곡동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 은은한 디퓨저 향기, 그리고 아내 미란의 목소리. 여보 왔어요? 친구분들 만나고 오느라 늦었네. 미란이 현관으로 마중을 나왔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했다. 실크 소재의 홈웨어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현모양처 그 자체였다. 진혁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제 본 그 문자 메시지가 환각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다정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토록 태어날 수 있을까? 김상무랑 강남역 근처에서 소주 한잔 했어. 당신은 오늘 뭐 했나? 진혁이 양복 상의를 벗으며 무심한 척 물었다. 이것은 그가 던지는 첫 번째 낚시 바늘이었다. 나야 뭐 항상 똑같죠. 오전에 필라테스 다녀오고 오후에는 백화점 문화센터 가서 꽃꽂이 수업 듣고 왔어요. 오는 길에 신세계 들러서 당신 속옷도 좀 샀고요. 거짓말. 강 실장에게 넘겨준 자료에 따르면 오늘 문화센터 수업은 휴강이었다. 진혁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지금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알리바이를 대고 있었다. 그래. 피곤하겠군. 수업은 재미있었고. 그럼요. 다음 주에는 전시회도 한다는데 같이 가볼래요? 당신 이제 시간 많잖아요. 미란이 진혁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진혁은 소름이 끼쳤다. 마치 독사가 팔을 감아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팔을 빼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생각해보지. 씻고 나오겠어. 욕실로 들어온 진혁은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늙고 지친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5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출근하고 접대를 위해 간이 썩어 들어가도록 폭탄주를 마시고 상사의 모욕을 참아내며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저 밖에서 웃고 있는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이 비싼 타워 팰리스를 유지하고 그녀의 명품 가방을 채워주기 위해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런데 늙으니? 퇴직금? 진혁은 찬물로 얼굴을 거칠게 씻어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그는 다짐했다. 절대 티내지 않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녀가 안심하고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나는 철저하게 속아주는 척해야 한다. 그날부터 진혁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강 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를 받았다. 아내는 필라테스 학원에 가지 않았다. 문화센터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의 벤츠 승용차는 청담동의 한 고급 헤어샵을 거쳐 종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3시간 뒤에야 다시 나왔다. 사장님, 오늘 사모님 동선이 좀 깁니다. 지금 미사리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남자 태웠고요. 강 실장의 전화를 받은 날 진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상상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카페 혹은 외진 곳에 있는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차를. 그 안에서 다른 남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을 아내의 모습을.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왔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위장약을 꺼내 씹어 삼켰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까? 아니, 그랬다면 나는 평생 바보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버려졌을 것이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집 안에서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미라는 평소보다 더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진혁이 다가오면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다. 진혁 역시 말수가 줄었다.
퇴직 후에 우울감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입을 열면 욕설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였다. 여보, 당신 퇴직금 정산은 언제 돼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요즘 금리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요.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 잘 굴려야죠. 식사 도중 미란이 넌지시 물었다. 진혁은 숟가락을 멈췄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돈이었다. 남편의 고생이나 회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그 돈이 언제 자신의 손에 쥐어질지 그 타이밍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글쎄, 회사 사정이 있어서 결제가 좀 늦어지나 봐. 다음 달이나 돼야 들어올 것 같은데. 진혁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사실 퇴직금은 이미 입금되어 진혁만이 아는 별도의 계좌로 옮겨둔 상태였다. 그래요? 태영건설 같은 대기업이 일 처리가 왜 그렇게 늦대요? 빨리 받아서 넣어둬야 이자가 붙는데. 미란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초조한가 보군. 그 남자와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 애가 타는 모양이었다. 걱정 마.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관리해. 진혁이 딱 잘라 말하자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당신 말이 왜 그래요? 내 돈이라니요. 우리 돈이죠. 35년 동안 내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면서 내조한 건 생각 안 해요? 적반하장. 진혁은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꾹 참았다. 내조? 다른 놈과 뒹굴면서 내 퇴직금을 노리는 게 내조인가? 알았어. 피곤해서 말이 헛나왔군. 들어오면 당신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지. 진혁은 식사를 다 마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 뒤에서 미란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녀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강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작업 끝났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확인 사살의 시간이 다가왔다. 다음 날 오후 논현동의 탐정 사무실. 오늘따라 사무실의 공기는 더 무겁고 습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힘없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강 실장은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진혁의 앞에 내려놓았다. 누런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유리에 닿으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보시기 전에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굴렀지만 이번 건은 좀 질이 안 좋습니다. 강 실장의 경고에 진혁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끈을 풀었다.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장의 사진들. 그리고 USB 하나. 사진 속에 최미라는 진혁이 평생 보지 못했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도곡동 집에서 보여주던 그 정제된 미소, 현모양처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마치 20대 소녀처럼 들떠 있었다. 장소는 다양했다. 하남 스타필드의 명품관 앞,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백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양평의 한 유명한 장어집, 남자의 입에 쌈을 넣어주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동구 천호동의 한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과 2시간 뒤 젖은 머리로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그 시간들은 진혁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야근을 하느라 회사에서 쪽잠을 잘 때, 혹은 주말에 골프 접대를 하느라 필드를 뛰어다닐 때였다. 그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돈으로 다른 남자와 진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남자, 누굽니까? 진혁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사진 속 남자는 희끗한 머리에 제법 멀끔하게 생겼지만 어딘가 유들유들하고 기름진 인상이었다. 민상훈, 63세. 사모님과 같은 K대 불문과 동기입니다. 대학 시절 CC였다는 소문도 있고요. 대학 동창, 첫사랑, 가장 진부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관계. 현재 직업은 무직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무역업 한다고 깝죽대다가 말아먹고 지금은 여기저기 투자 설명회나 기웃거리며 푼돈이나 챙기는 한마디로 제비 반 사기꾼 반인 놈입니다.
5년 전에 이혼했고 현재 위자료도 못 줘서 전처한테 고소당한 상태고요. 빈털터리 사기꾼. 그런 놈에게 내 아내가 빠져 있다니. 아니, 빠진 정도가 아니라 내 피 같은 돈을 가져다 바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사모님 차에 설치한 녹음기 파일입니다. 강 실장이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너무나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말투는 진혁이 알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자기야, 그 꼰대 영감탱이 퇴직금 나오면 바로 이혼 소송 걸 거야. 내가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황혼 이혼은 재산 분할 무조건 50%래. 35년 살았으니까 기여도 인정받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미란의 목소리. 크흐흐, 박 전무 그 양반 평생 개처럼 일해서 번 돈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가겠네. 근데 확실해? 그 영감이 순순히 줄까? 민상훈의 목소리. 안 주면 어쩔 거야? 법이 그런데.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모은 증거가 좀 있어. 그 인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 명절에 시댁 문제로 나한테 소리 지른 거. 다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로 몰아가면 돼. 위자료까지 뜯어낼 거야. 역시 우리 미란이 똑똑해. 그 돈 받으면 우리 바로 뉴질랜드로 뜨자. 거기 가서 골프나 치면서 살자고. 아,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 그러니까 자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 늙은이 뼈까지 발라먹고 갈 테니까. 사랑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우리 이따가 어디 갈까? 오빠가 힘 좀 써볼까? 역겨운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찢고 나와 진혁의 고막을 난타했다. 꺼. 진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사장님? 끄라고. 당장. 진혁이 고함을 치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유리 탁자가 쩌저적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강 실장은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다.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진혁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의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배신감이나 슬픔 따위는 사치였다. 이것은 살이었다. 꼰대 영감탱이? 개처럼 일해서 번 돈? 뼈까지 발라먹고 가? 내가 35년을,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지켜온 가정이 저들에게는 그저 도축을 기다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아니, 존중한 적조차 없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 그리고 이제 수명이 다해 폐기 처분하고 부품값이나 챙기려는 고철 덩어리였다. 15년. 강 실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관계는 최소 15년 이상 지속되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무렵부터 내가 임원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회사에서 숙직할 때부터 그들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진혁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주방 식칼을 들고 달려가 두 연놈의 목을 그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그렇게 하면 나는 살인자가 된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감옥에서 보낼 수는 없다. 저 쓰레기들 때문에 내 남은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 진혁은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엔지니어의 차가운 이성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분석하라.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자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저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내리는 것. 강 실장. 한참 만에 입을 연 진혁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선 것처럼. 예, 사장님. 이 자료들 원본까지 싹 다 나한테 넘겨. 그리고 자네는 오늘부로 이 일에서 손 떼. 입도 뻥긋하지 말고. 물론입니다. 보안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고생했어. 진혁은 봉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집이 아니었다. 서초동 법조타운. 대한민국에서 이혼 소송을 가장 잘한다는 독사 같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서초동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 창밖으로 대검찰청 건물이 보였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 변호사는 진혁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전무님, 상황이 아주 명백하군요. 부정행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혼 소송을 걸면 100% 승소하고 위자료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진혁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저 여자가 내 돈을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최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펜을 굴렸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혼인 기간이 35년이나 되시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아내분이 바람을 피웠어도 재산 분할은 55 못해도 64로 나올 겁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번 돈의 절반을 저 간통한 년에게 떼어줘야 한다는 말이오? 그 돈을 들고 내 연남이랑 떵떵거리고 살게 놔두라는 말이오? 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불합리할 줄은 몰랐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노후 자금을 대줘야 한다니. 진정하십시오, 전무님.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진혁을 달랬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혼을 안 해주면 됩니다. 진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혼을 안 한다고요? 저 여자랑 계속 살라는 겁니까? 아니요. 법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별거를 하시는 거죠. 최 변호사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도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아내분은 먼저 이혼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전무님이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한 아내분은 전무님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지옥 같은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집을 나오십시오. 생활비도 끊으시고요. 부양의 의무? 이미 파탄난 관계에서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됩니다. 아내분이 소송을 걸어오면 그때 이 증거들을 들이밀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하면 기각될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겁니다. 1년, 2년, 10년. 최 변호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분과 내연남이 바라는 건 전무님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혼은 안 되고 돈은 안 나오고 전무님은 집을 나가서 생활비도 안 준다? 과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돈 없는 빈털터리 유부녀와 사기꾼 제비의 만남이라. 결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혁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혔다.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완벽한 복수다. 내가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다. 그저 수도꼭지를 잠그듯 돈줄을 끊고 투명 인간처럼 사라져버리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가난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할 것이다. 하하. 진혁은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탈함과 통쾌함이 뒤섞인 기묘한 웃음이었다. 변호사님 대단하시군요. 역시 법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의 서울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게임의 설계자였다. 당장 진행합시다. 내가 살 집부터 알아봐야겠소. 아주 작고 조용한 곳으로. 그날 저녁 진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조수석에는 이혼 서류가 아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부동산 명함이 놓여 있었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니, 아무 말도 필요 없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미라나 그리고 상훈아.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고급 바. 최미라는 초조하게 얼음을 씹어먹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 한 병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잔은 비어 있었다.
벌써 30분째 민상훈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은 지 한 달. 미란의 삶은 급속도로 붕괴했다. 관리비 독촉장이 날아왔고 휴대폰은 정지 예고 문자가 떴다. 명품 가방 몇 개를 중고로 팔아 급한 불은 껐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민상훈뿐이었다. 그동안 그녀가 퍼부은 돈이 얼만데 설마 그가 모른 척하겠는가. 어이 최 여사. 느릿한 목소리와 함께 민상훈이 나타났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장이 짙은 여자였다. 상훈 씨, 이 여자는 누구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인사해. 내 새로운 파트너. 김마담이야. 강남에서 꽤 큰 뷰티샵 운영해. 상훈은 뻔뻔하게 자리에 앉아 여자의 허리에 손을 감았다. 파트너? 그럼 나는? 우리 사이는 뭔데? 우리? 에이, 최 여사. 우리 쿨하게 가자고 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이제 빈털털이잖아. 남편한테 이혼 소송도 못 건다며? 재산 분할도 물 건너갔고. 상훈의 눈빛은 경멸에 가까웠다.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란이 소리치며 테이블을 덮치려 했다. 하지만 상훈은 가볍게 그녀의 팔을 뿌리쳤다. 미란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질척거리지 마. 늙어서 추하게 왜 이래? 그동안 즐거웠잖아. 남편 돈으로 잘 놀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상훈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미란의 얼굴 위로 던졌다. 이걸로 택시 타고 가.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김마담이랑 새 사업 구상 중이니까. 상훈과 여자가 낄낄거리며 발을 나갔다. 미란은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굴욕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15년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고작 이 몇 장의 지폐처럼 가벼운 것이었다니.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세상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고 어두운 지하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미라는 집 근처 대형마트의 직원 채용 면접장에 앉아 있었다. 캐셔 모집 시급 1420원 평생.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살았던 그녀가 남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자리였다. 최미란 씨? 이력서에 경력이 전혀 없네요.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점장이 못 믿어온 눈초리로 물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당장 밥을 굶지 않으려면, 이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그녀는 계산대에 섰다. 봉투 필요하세요? 포인트 적립하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녀는 진혁이 35년간 겪었을 노동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나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일 뿐이었다. 해화동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다. 낙산공원의 성곽길을 따라 붉은 단풍이 들었다. 박진혁의 원룸 주방에서는 이제 제법 능숙한 칼질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탁탁. 오늘은 요리교실 동기들을 초대하는 날이었다. 좁은 방이지만 사람의 온기로 채우고 싶었다. 메뉴는 돼지 목살을 숭덩숭덩 썰어 넣은 김치찌개와 오영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오, 박씨. 냄새가 기가 막힌데? 오영태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소주병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이정숙 강사도 직접 담근 파김치를 들고 방문했다. 진혁 씨, 칼질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는데요? 세 사람은 작은 상에 둘러앉았다. 보글거리는 찌개를 가운데 두고 소주잔을 채웠다. 건배합시다. 우리의 맛있는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고 청아했다. 오영태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고 감탄했다. 이거지. 이거야. 박씨, 당신 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어. 내가 형사 생활하면서 맛집 많이 다녀봤지만 이 집 국물 맛이 진짜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죠. 진혁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니에요, 진혁 씨. 진심이에요. 요즘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한 밥집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비싸거나 너무 자극적이거나. 진혁 씨 솜씨라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숙의 말에 진혁의 가슴이 뛰었다. 식당. 건설 현장에서 빌딩만 올릴 줄 알았지 밥을 지어 남을 먹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보다 더 큰 설렘이 느껴졌다. 사실 저기 대학로 뒷골목에 빈 가게가 하나 나왔어요. 예전에 백반집 하던 곳인데 월세도 싸고. 오영태가 슬그머니 운을 뗐다. 우리 셋이 한번 뭉쳐볼까? 나 서빙하고 정숙 씨가 메뉴 잡아주고 박 씨가 메인 셰프하고. 어때? 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35년의 회사 생활을 끝내고 겨우 찾은 자유였다. 다시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보다 함께 먹는 밥이 훨씬 맛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해봅시다. 대신 이름은 제가 짓겠습니다. 뭔데? 진혁의 식탁. 아니, 너무 거창한가? 세월을 끓이는 집 어때요? 촌스러워. 그냥 다시 밥 어때요?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정숙의 제안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해화동의 작은 방에서 새 노인의 새로운 꿈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박진혁은 다시 밥의 오픈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페인트 칠부터 식기 구매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다. 해화동 원룸의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새벽 6시. 올 사람이 없었다. 진혁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낡은 패딩 점퍼. 최미란이었다. 진혁은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어주는 순간 과거의 악몽이 다시 밀려들어올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추위에 밖에서 떨고 있는 꼴을 그냥 볼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돌이었다. 철컥. 문을 열자 한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미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는 반찬통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보. 흐흑.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 우아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찌든 중년 여성이 있을 뿐이었다. 왜 왔어? 진혁은 거실로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현관에 서서 물었다.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자식이, 민상훈 그 자식이 나버렸어요. 사기꾼이었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망갔어. 미란이 오열하며 진혁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진혁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만 한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거 봐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멸치볶음 해왔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제발.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내밀었다. 뚜껑이 열리며 엉성하게 볶아진 타버린 멸치들이 보였다.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그녀가 흉내만 낸 비참한 결과물이었다. 진혁은 그 반찬통을 내려다보았다. 연민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길가에 버려진 병든 고양이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일 뿐이었다. 미란아. 진혁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15년을 나를 속였어.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지자 그제야 나를 찾아왔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기생이지. 여보. 나는 이제 숙주 노릇 안 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당신 귀책 사유가 명백하고 이미 내 재산은 신탁으로 묶어서 당신이 손댈 수 없게 해뒀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 나이에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라고. 그 넓은 집에서 혼자 굶어 죽으라고. 미란이 악을 썼다. 본색이 드러났다. 그 집,
곧 경매 넘어갈 거야. 당신이 쓴 사채 빚 때문에. 나가서 당신 힘으로 살아.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죗값이야. 진혁은 단호하게 현관문을 열었다. 칼바람이 다시 들이닥쳤다. 나가. 여보. 진혁 씨. 2번 말하게 하지 마. 진혁의 눈빛은 서늘했다. 미라는 그 눈빛에서 벽을 느꼈다. 다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했다. 진혁은 문을 닫았다. 쾅. 그 소리와 함께 35년의 질긴 악연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반찬통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다. 속이 후련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2년 후 서울 종로구 해화동 대학로 뒷골목. 다시 밥이라는 소박한 나무 간판이 걸린 식당 앞에는 점심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자리가 좀 좁습니다. 홀을 담당하는 오영태 지배인, 이 우렁찬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양복 대신 편안한 개량 한복을 입은 그는 험악한 인상과는 달리 친절한 미소로 인기가 좋았다. 주방에서는 박진혁 셰프가 땀을 흘리며 웍을 돌리고 있었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과 달걀말이 정식. 진혁 씨 3번 테이블에 된장찌개 추가요. 주방 보조이자 메뉴 개발자인 이정숙 씨가 주문을 외쳤다. 알겠습니다. 5분만 기다리세요. 진혁의 대답은 활기찼다. 65세. 은퇴를 하고 뒷방 늙은이가 되어야 할 나이에 그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건설 현장의 소음 대신 도마 소리가, 시멘트 냄새 대신 밥 냄새가 그의 일상을 채웠다. 식당 한쪽 벽면에는 신문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다. 은퇴 가장들의 반란, 다시 밥에서 희망을 요리하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지만 진혁은 모두 거절했다. 그저 하루하루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세 사람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믹스 커피를 마셨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손님이 더 많네. 오영태가 허리를 두드렸다. 그러게 말이에요. 진혁 씨 솜씨가 날로 좋아져서 큰일이야. 이정숙이 웃으며 진혁에게 수건을 건넸다. 진혁은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문득 아내, 아니 최미란의 소식이 떠올랐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도곡동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힘들 것이다. 고될 것이다. 하지만 진혁은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았다. 그녀도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배우고 있을 테니까.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구원이 될 것이다. 박 씨 무슨 생각해? 오영태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밥맛 좋다 그 생각했습니다. 진혁은 미소 지었다. 그의 발에는 2년 전 그가 직접 닦았던 그 낡은 구두 대신 작업하기 편한 튼튼한 안전화가 신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복수는 잊혀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고슬고슬 잘 지어진 밥 같은 따뜻하고 구수한 나의 인생뿐이었다. 자, 저녁 장사 준비합시다. 박진혁은 빈 커피잔을 내려놓고 힘차게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마 위로 경쾌한 칼질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탁탁탁탁. 그것은 그의 심장 박동 소리이자 살아있음을 알리는 행진곡이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